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수목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시가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했습니다. 충북도가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눈앞에 뒀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자 기록을 중단하면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용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중고 처분하려 해도 판매자가 너무 많아 안 팔리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워 자영업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카페입니다. 창고 안쪽에 수십만 원짜리 QR 인증용 태블릿 PC와 체온 측정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3주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마련했던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답답하죠. 이제 이거는 거의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답답도 하고 또 어떤 게 정책이 또 바뀌어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사이트 여러 군데 봐봤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절반이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방역 지침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전락한 방역 장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완화된 방침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대학 캠퍼스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실험 실습이 중요한 학과의 경우는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조선대학교의 한 화학실험 강의실입니다. 흰 실험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시에 맞춰 일제히 보안경을 꺼내 착용합니다. 실험 도구를 사용해 화학 물질을 혼합하며 관찰에 관찰을 거듭합니다. 광주 전남 대학들은 새학기 실험 실습 관련 학과의 경우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했을 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소속감이라든가 애정 그리고 전공 교육 과목에 대한 그 애착을 갖고 수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산했던 캠퍼스에도 대면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년째 위축됐던 대학 동아리들은 신입생 모집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동아리 홍보 공연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축구 동아리 같이 대면으로 하는 동아리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입학 후 처음으로 맞는 활기찬 분위기에 2, 3학년 학생들은 설레면서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부터 딱 들어온 학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행사나 그런 시설 이용 같은 거에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3학년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상권도 코로나19가 휩쓴 지난 2년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부흥 협약을 맺고 새학기 학생 맞이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일부 아동 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는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 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려워 별도의 불이익조차 없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 시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확대하고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56살부터 임금 피크를 적용한다는 단체 협약의 적용 시점이 만 55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6세부터 임금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 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 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사 노사는 단체 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 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이에 따른 임금 피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임금 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회사는 임금 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 2심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습니다. 1심은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임금 피크율 표에 나온 나이 구분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한 반면 2심은 임금 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 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 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56세부터 임금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만 55세로 해석할 수 있게 됐으며 대법원은 정년이 연장됐다고 필연적으로 임금 감액 기간 역시 연동해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민간 소유의 큰 키 나무에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큰 키 나무를 훼손해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2019년부터 민간 소유의 4m 이상의 나무들의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수목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큰 키나무이며 수목관리 책임자가 가지치기나 위험 수목의 제거를 원할 경우 마포구청 누리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확인해 작성 후 공원 녹지과로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목의 관리 책임자는 작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의 공익적, 경관적 기능 유지를 위해 마포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란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각 분야의 보건소 전문가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마포구 보건소는 3월 중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과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생활습관과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1: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3월 중 접수받으며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마포구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 동안 2에서 3회 보건소 내소 검진 및 건강 상담이 진행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2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자부담 비율도 최소화했습니다. 대전시가 2022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공고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치고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트, 주유소,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이며 설치 방법은 베란다, 옥상, 외벽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제품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효율 19.8% 이상 제품이며 설치 시 매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약 9,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비용 65만 2천 원 중 85%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원하고 설치 희망자는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99,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설치 희망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 2022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과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 및 중소기업 집적화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공사비가 국비로 확보됨에 따라 실시 설계를 마치면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판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가 빅그린 국가산단 3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총 4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807명의 고용 효과와 3,09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합니다. 광주시는 3월 기준 38개 노선에서 300세대의 친환경 저상버스를 운행 중이며 오는 4월 추가로 4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으며 휠체어 탑승 공간 및 고정장치에 교통약자 전용 정차벨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광주 시내버스 999대 중 34.8%가 친환경 저상버스로 운행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은 물론 무장애 정류소 운영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블록과 햇빛, 비가림 시설이 마련된 무장애 정류소를 118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선두기업이자 로켓 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의 최첨단 메가 물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대구 물류센터는 건축 연면적 33만 제곱미터의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의 초대형 물류 통합관리센터입니다. 전국 각지의 쿠팡 물류센터들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며 전체 물류업계에서도 국내 최대의 단일 물류센터입니다. 쿠팡 대구센터는 오는 4월 말부터 설비 테스트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센터 근무 인력 2,500명 이상의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와
별도의 배송 인력으로 제조업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팡 대구센터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관리와 배송 동선을 최적화하고 친환경 물류 장비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을 통해 미래형 혁신 물류센터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5일 핸즈커피와 함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힐링 카페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핸즈커피는 대구 내 42개 매장을 둔 지역 대표 브랜드 카페로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라는 점을 활용해 시민들의 심리 방역 강화를 위해 대구시와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는 핸즈커피 16곳 이외에도 개인 카페 35곳을 포함해 51곳이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자가 진단 앱을 통해 심리 검사를 체크할 수 있고 심리 상담과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167억 원을 투자해 두류공원 시민광장과 숲속 힐링 산책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35억 원을 투입해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두류공원은 1977년 개원 이후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은 대구의 대표 공원으로 올해부터 3단계에 걸쳐 시민 소통과 행사 축제 공간, 휴식 힐링 공간 조성 등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민광장 리모델링은 두류야구장 일대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의 잔디광장과 천사정원, 메인 무대, 피크닉존, 헬스존 등을 만들어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숲속 힐링 산책로는 금봉산 일원의 훼손된 산책로를 생태적으로 복원해 숲 정원과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곳곳에서 자원봉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2022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의 출발식과 봉사활동이 각 읍면마다 차례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출발식과 봉사활동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가득했던 평창군. 이른 오전부터 평창터미널 인근 강변 주차장엔 알록달록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바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하는 2022년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지금 평창은 클린업의 출발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활동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지금 평창은 클린업 행사는 평창군 전역에서 진행된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평창읍에서의 출발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 금요일까지 평창군 8개 읍면에서 지역별로 출발식이 열렸는데요. 출발식 이후에는 연합활동으로 지역별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는 해마다 이어온 센터의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클린업이라는 주제로 연합활동을 계획했으며 8개 읍면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참여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는 각각 읍면별 환경과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른 봉사활동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된 평창읍의 경우 평창 바위공원과 하천 일대, 그리고 백일홍 축제장 일대 주변 환경 정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22일 오후엔 미탄면에서도 역시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열리고 샘내천 일대 환경 미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평창읍 클린업이라는 주제로 환경 정화 활동을 평창읍 봉사단체 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체별로 모든 일을 주재하고 와 있었는데 오늘에 이렇게 와보니까 공동체제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동체제로 모든 일을 도모하고 하였으면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봉사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박림면의 개촌 클래식 주차장 일대, 대화면의 땀띠공원, 봉평면의 유명 휴게소 일대와 도로, 용평면의 개방산과 토종마을 입구 하천, 진부면의 오대천 일대, 그리고 대관령면의 선재령 등산로 입구 등 각 읍면별로 환경 정화가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 모두 철저한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2022년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지금 평창은 클린업 사업에는 평창군 61개 단체에서 총 46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후 우수단체 시상식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우수단체의 경우 각 읍면장님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 릴레이를 통해 단체별, 지역별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발식을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과 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릴레이 활동을 연합활동으로 추진하면서 단체 간 소통과 교류로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61개 신청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2022년 평창군 자원봉사 릴레이 지금 평창은 클린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 국민들의 뜨거운 봉사 열기는 물론 이웃을 위하는 훈훈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횡성군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했습니다. 공정관광이란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함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뜻하는데요. 이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정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군은 1월 말 참여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3월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정관광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산학융합본부가 도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충북에 소재한 바이오 산업 분야 벤처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국내와 해외 온라인 커머스 입점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4일까지 충북 바이오션 누리집을 통해 사업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충북도가 올해도 선정됐습니다. 도내 8개 시군에 303억 원이 투입돼 신재생 에너지 설비 2,50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0년 연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축물 등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건물과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청주와 충주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 장소는 2,557곳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별로는 태양광이 2,321개소, 지열 221개소, 태양열 14개소, 연료전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지역 주민은 20%만 부담하면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태양광 부문에서만 주택 4,285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요즘 남해안 일대에는 봄의 전령 동백꽃이 한창 피어나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동백꽃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의 상징이기도 하죠. 어렵사리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유족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수 오동도. 빨간 동백꽃이 숲길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연인 가족들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동백꽃이 많아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동백꽃 좋아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근데 많이 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오동도 동백꽃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1월 어렵사리 시행됐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2달가량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5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신청자들과 기존 과거 사위 2차 조사에서 접수된 930명은 아직까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버님 얼굴도 몰라요. 낀다 하더라도 이거 지속적으로 좀 빨리 완쾌가 돼가지고 시원하게 좀 말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선명하고 붉은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봄날의 동백처럼 유족들은 여순 사건의 진실이 이번만큼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후보 가운데 30%를 여성과 청년으로 공천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광주 전남에서마저 여성 청년 후보 공천 비율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지방의원 후보를 여성 청년으로 30%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전에 약속했던 정치 교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 청년 30% 공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를 제외하고 지방의원 후보 30%를 여성으로 채운 사례는 없습니다. 후보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여성은 10%가 가까스로 넘는 수준이고 만 40세 미만은 3% 수준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여성 청년 공천 30%를 권고 수준으로 바꾸고 민주당 지지율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천 비율을 달리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영남권과 호남권 특히 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공천의 유연성을 갖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실현과 세대 교체를 위해 꺼내든 민주당의 여성 청년 공천이 사실상 상대 세력이 없는 광주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청년의 의무 공천 할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핵심 인프라인 경도다리 건설 사업도 수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 허가 당국과 건설사, 주민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1.3km 길이의 여수 경도 다리 건설 사업.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리 위치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바뀌면서 일부 주민들이 생활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겁니다. 저는 주구장창 위원장을 하면서 원안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시점부를 요만큼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 참 기가 찹니다. 허가 당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와 아파트 사이 이격을 기존보다 늘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 다리 위치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해야 할 행정처도 엄청 많거든요.
여수 경도 다리 노선 변경을 놓고 반발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경제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광주의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와 행정 공백도 예상되면서 지역 현안이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광주 지역 현안으로 12개 과제, 24개 세부 사업이 국정과제 지역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80% 수준의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됐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경제성 등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어떤 지역 현안이 포함될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당선인 공약에 포함됐던 미래차 생산기지 조성과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군공항 이전,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4개 사업을 최우선 반영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현안도 추가로 발굴해 인수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공약 과제별로 TF를 구성을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직접 인수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차기 정부와 지역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들이 다수 포함된 인수위원회와 접점을 찾기 위해 지역대학 교수들이 다수 포함된 외부 협력단을 구성했지만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출마 선언이나 등록을 미뤄서 이걸 정리를 해놓겠다는 거고요. 이게 겹쳐가지고 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차기 정부 5년간의 지역 발전이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가 일부 임직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10년 넘게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부금 액수가 크다 보니 임직원들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매달 기부금을 공제한 뒤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광주의 한 사립대. KBC가 입수한 기부증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부금을 매월 급여에서 분할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 공제에 임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화도 나고 예산이 없다고 이제 급여를 이제 삭감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좀 황당하죠.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대학 측은 신입생이 줄고 등록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 대학 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받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직원들에게 기부금 공제에 동의한다는 증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동의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정의 기부금을 이제 걷게 된 그런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동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해당 대학은 기부금 공제에 강제성이 없었고 저연차와 계약직 직원, 기부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호남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도 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과 미래차 생산기지 조성 등 광주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 그리고 현안 사업들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 정부의 미래 계획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서울 방문이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아직 윤 당선인과의 별도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윤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가 조만간 단체 면담을 할 것으로 보여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우리 쪽에서 준비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는 그런 지금 당장에 막 급하게 올라갈 게 아니라. 반면 부산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윤 당선인과 개별 면담 자리를 갖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선정을 요청해 광주 전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에 닿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5월 초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도 지역 현안이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교한 켄텍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단계별 공사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방식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강의실과 행정동에 있는 필수시설 한 동과 체육시설만을 갖추고 이달 초 개교했습니다. 2025년까지 캠퍼스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지난해 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17억여 원과 종합부동산세 100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과 한전 측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하고 나주시에 조세 불복 신청을 해 조세 심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어떤 공공기관의 건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계별 건축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어떤 감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 사용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나주시와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판결을 통해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 만큼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하며 막대한 적자와 주가 하락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에 대해 나주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완벽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 운영과 주민들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는 항소심 승소 후 한 달여 동안 준비를 마치고 29일 오전 SRF 연료를 투입하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 2심 패소 후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한 나주시는 소송 진행 중 발전소 가동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도 가동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해하고 좀 일정을 나주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주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30일 집회를 열고 강력 투쟁에 나서며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향하고 있는데 정부도 강력한 처분 의지를 밝혔습니다.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무단 공법 변경, 지지대 제거, 콘크리트 강도 부실 등 3가지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감리 등 20명을 입건하고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6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품질관리자 1명이 6명의 업무를 혼자 담당하다 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인사 발령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에 배치된 품질관리자 6명 가운데 5명은 겸직을 하고 있어 사실상 품질관리 업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인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겸직 없이 품질관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도 강력한 처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가장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이 현대산업개발로 향하는 가운데 최종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눈앞에 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작 9년 만에 인구 4만 도시로 거듭났지만 교육과 의료, 상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4년 한전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등록된 주민 수는 39,200명을 넘어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이 8천여 명, 가족 동반 이주율도 70%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 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16.5%에 달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개교하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은 이전 초기인 9년 전보단 나아졌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전해온 기관 직원 등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와 교통이 조금 편리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 환경과 출산 가능한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 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형마트 하나 없는 가운데 6천 개에서 만여 개로 추산되는 상가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기형적인 상권은 도시 설계 기준이었던 5만 명이 돼도 해결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성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주택 우측 지붕 일부가 붕괴됐으며 소방대원이 진압 중 주방에서 구조 대상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총 48명이 동원됐으며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3시간 소요됐습니다.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오후 12시 40분쯤 화성시 팔탄면 하저 저안로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야외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돼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82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32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원순환시설 인근 공장과 폐기물 20톤이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몸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이 물을 자기 전에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수면장애 예방에 좋고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평온함도 줍니다. 물 섭취량을 적절하게 늘릴수록 긍정적인 감정, 만족감 등의 기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통해
더욱 건강히 다가오는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제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